지난 화요일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14주기였습니다. 대통령님 서거 이후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봉하마을엔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히 참석했으며 여러 인사의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추도사를 통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도는 산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고인을 추억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허무함을 달래는 자리이자 고인이 남긴 의지를 되새겨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녹여내는 자리입니다. 슬픔과 허무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인의 의지를 되새기는 것으로 추도의 의미는 자리 잡게 됩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이후 출간된 성공과 좌절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 전까지 집필한 회고록 원고들과 게시판에 남기신 글들, 육성으로 남기신 말씀들을 엮은 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삶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퇴하신 이후 정치적 성공과 실패를 스스로 풀어내셨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해하는 데 큰 길잡이가 될 만한 책입니다. 성공과 좌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민의 눈높이란 단순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 사회를 관통하여 역사를 움직여가는 동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그때 움직이는 여론이 곧바로 민심인 것만은 아니며 그 시기에 출렁이는 여론의 바탕에 면면히 흐르는 국민들의 의지와 정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장의 불평과 불만들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란 역사의 눈높이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눈높이란 일관된 가치관의 이어짐입니다. 몇몇 순간마다 퇴색되거나 전복된 듯 보여도 결국엔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역사의 눈높이를 우리는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성공과 좌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치적 가치와 도덕적 자산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만 역사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 자산을 부정하고서 대체 무엇을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이재명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버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오늘도 너튜브를 가장한 팟캐스트형 시사 ASMR 네. 녹음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네. 자, 이제 뭐 이번 주 인트로는 그 성공과 좌절 대통령님 책에서 이제 한 구절을 따왔는데 여기서 이제 좀 요거를 글로 압축하기에는 좀 분량이 많고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으면 인트로가 너무 길어지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좀 간략하게 인트로를 적고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이제 대목이 이거예요. 국민의 눈높이랑 역사의 눈높이.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대통령님이 예시를 드셨냐면은 해방 이후에 이제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승만을 뽑아줬잖아요, 국민들이. 네네, 그랬었죠. 2번이나 뽑아줬잖아. 2번 맞지? 예, 2번이죠. 2번을 뽑아줬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이승만이 정치를 딱히 잘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2번을 뽑아줬잖아요. 잠깐만, 두 번째가 근데 직선이었나? 두 번째는 간선이었나? 간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승만을 선출한 것까지도 이제 그게 국민의 눈높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4.19로 뒤집어 엎었잖아. 이것도 국민의 눈높이인데 그럼 그 사이에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승만을 뽑은 거에서 4.19까지 이어지는 그 의식 기저에도 보면은 그냥 사람들은 공명정대하게 세상이 공명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탕 안에서 이제 다 움직였던 행동들이니까 결국은 그 진짜 민심이라는 거는 그 이승만을 뽑은 것과 4.19를 일으킨 것과 그 사이에 그 괴리가 이제 사실은 그 괴리 안에 그걸 괴리라고 느낄 게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리는 의식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뭐 4.19까지 안 가도 근래에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명박근혜까지 갔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박근혜 탄핵시켰잖아. 그렇죠. 박근혜 뽑았던 사람이 박근혜 탄핵시켰어요.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이에 뭐 박근혜에 대한 판단은 바뀔 수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었거나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저에 깔린 정신 그게 진짜 민심이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대 그 순간순간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불만을 말하고 뭐가 이제 부족하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귀담아 듣고 고쳐나갈 거는 고쳐나가야 되지만은 그런 거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기재에 깔리는 의식은 꼭 그 시기에 말하는 불만과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 네네. 이제 이거는 좀 크게 보면은 포퓰리즘 같은 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와 정확하게 역행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네.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네.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시고 네. 그동안 실천해 오셨던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네, 그것과 맥이 닿는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겁니다.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 현 상황에서 뭐 기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도 꼭 그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런 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지만은 대립하면서까지 그 사람들 설득시켜 나가려고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지도자라면은 적어도. 네네네. 근데 이재명은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죠. 네. 이 내용과 연결되는 만한 내용들이 뒤에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체 추도사에서 뭐 그 길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닌 대체 무슨 길을 가지고 그 길이라고 말하는 건지 나는 묻고 싶다니까. 책이나 한번 읽어봤냐고. 당연히 안 읽었겠죠. 참 그렇습니다. 뭐 후학이나 뭐 이런 거나 네. 그 서재에 꽂혀 있었지. 그러니까요. 기본소득이랑. 네. 기본소득마저도 제대로 안 읽었을. 기본소득도 안 봤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100% 장담은 안 봤어. 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베비서 냄국이 짜다님, 네. 강동억님, 네. 귀여운 감자님, 심리적 대통령 이재명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사시장 복교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원격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 톡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린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네, 걸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5월 이벤트 진행 중이죠. 네네. 컴퓨터 이제 조립 주문하신 분도 50만 원 이상인가 하면은 이제 그 사은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인데 뭐 댓글 이벤트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벤트 글 링크 이벤트 글 리트윗 좋아요 댓글 다시고 그 웰컴퓨터 계정을 이제 팔로잉 하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추첨이 31일 저녁 7시입니다. 우리 업로드가 이제 월요일이죠. 네네. 그러면 29일 날 업로드 되니까 한 이틀 남았네. 네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품이 많이 세졌습니다. 네. 푸짐한 경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딱히 제공은 아닌데 정보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그 문파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네. 라망 까까 네.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에그타르트가 출시를 했어요. 첫째로. 에그타르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이제 최초 트위터 이벤트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방식은 웰컴퓨터하고 같습니다. 라망 계정을 팔로잉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벤트 글 네. RT 리트윗 하시고 그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면 자동 응모되시고 이제 그다음에 그 여기도 경품이 꽤 셉니다. 그래서 1등은 이제 라만카카 럭키박스 여기 한 5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와 럭키박스 양이 엄청 많겠다. 네, 이 좀 요즘 이제 날 꿉꿉해가지고 근데 잘 보관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럭키박스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에그타르트 한 박스에 마들렌 6종 세트. 그다음에 3등이 에그타르트 한 박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당첨자 발표가 6월 2일 오후 9시. 네네. 이것도 많이들 응모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벤트 그러니까 출시 기념 이벤트로 에그타르트를 지금 30일까지 2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머랭쿠키와 함께 구매 시에 이제 개당 2,500원에 판매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에그타르트가 뭐 제가 과자에 저희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에그타르트가 노른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머랭쿠키를 흰자만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그타르트랑 머랭쿠키를 함께 사시면은 계란을 알뜰하게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닐까 뭐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렇죠. 이제 재료를 이제 재료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버려지는 재료 없이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말일까지니까요.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프닝에 이어서 저희 첫 번째 소식 네.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4주기 네. 얘기로 가보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전날 5월 20일 날 최고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날에 이제 고민정이 좀 센 발언을 많이 했어요. 여러모로 이 양반한테 저희가 이제 별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출마할 때부터 좀 저거 아닌데 싶었는데 걔도 얘를 헛발질을 하다가 지금 그래서 지금 갑자기 정신 차린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은 슬슬 이제 그 꼬리 자르기 하고 이거 여기다가 줬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탈출각을 잡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그냥 노멀 모드의 고민정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네.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말들도 좀 따지고 보면은 좀 아리까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일단 한번 쭉 봅시다 한번.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4.19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4.19를 앞두고 민주당이 4.19 역사 앞에 얼마나 떳떳한가 자문한 바가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의 뒤를 잇겠다는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자, 이제 4.19 때는 돈봉투가 터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노무현 14주기 서거일이다. 네.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수를 지닌 제1당으로서 노 대통령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야 하지만 그 괴로움은 4.19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왜냐? 4.19 때는 돈봉투가 터졌는데 지금은 냉국이 한 달 동안 되면 냉국이가 터져가지고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이 코인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대처가 뭐 고민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네네네. 뭐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는데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점에서 그러지 못했다고 이제 고민정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 정론이죠. 예. 자, 근데 이거와 똑같은 나쁜 예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머리채를 확 잡아서 끌고 옵니다. 네네. 그래서 첫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며 윽박 지른다. 그다음에 둘째, 민심의 잣대가 아닌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한다. 셋째, 내 탓이 아닌 늘 남 탓에 여념이 없다. 뭐 꼭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윤석열을 이렇게 이 점에서 비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네, 틀린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 대처한 게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정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뭐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에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 뭐 지점은 사실 옳은데 그리고 더구나 이걸 이재명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뭐 이제 만약에 고민정 의원의 어떤 행보가 그동안에 좀 일관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뭐 그런 대로 하네 싶었다고 그러면은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겠지만은 그 고민정 의원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마치 이재명 세탁용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 당이 잘못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네. 즉 그 경기도지사를 이제 막 내려놓으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그 경선부터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벌어졌던 수많은 고발. 그렇죠. 이거는 윽박지른 것보다 사실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법적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억누른 거니까요. 네. 또 규모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 얽힌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죠. 네. 오히려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외부인인 것처럼 아니면은 이간질하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요 다음에 한 말이 이게 되게 결정타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이재명한테 제대로 그 겨냥해서 하지를 않았다는 점에서 좀 진정성이 있을까 하고 약간 이제 의심을 하는데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주기라 들지만 정치인을 살려내는 건 국민이다. 그러니까 고민정 말은 그렇습니다. 검찰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걸려진 혐의들이 또 다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자기가 정말 결백하다면은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나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고민정이 이 말을 던진 주체는 사실 돈봉투권 관련자들이나 이제 김남국한테 하는 말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말을 이재명한테 해야 되는 말이고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까지 그 선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뭐 그냥 별로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돈봉투 받은 사람들이나 김남국이나 우리가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도자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지도자급의 어떤 그런 의기 같은 걸 가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 니들은 어차피 그러면 찌끄러기고 잔잔바리들이니까 드럽게 살다가 뒤지든 말든 신경 안 쓸게. 그러고 이제 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 예를 들고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지적을 하려면 이거는 그 급에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대선 후보급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재명이어야 그렇죠. 하는 거죠.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권력자는 이재명이고 민주당의 지도자가 이재명인 게 맞으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한테 해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네 그렇죠. 근데 고민정은 이거를 이재명한테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한 얘기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진정성이 좀 그렇다. 네네. 만약에 이 얘기를 박광원 원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싸게 들이받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걱정될 판이야. 왜냐하면 이제 맥락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죠. 고민정 의원은 이제 그렇게 이해할 만한 맥락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괜히 이재명 직접 안 들이받고 한 발 빼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 노말 모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이 정도 말 한 것도 사실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뭐 큰일 했다. 네. 욕봤다라고 이야기할 그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뭐 정작 이제 그 아무래도 친 이재명 커뮤니티 네네. 들이나 아니면 딴지 게시판 같은 데서 보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이제 고민정 수박설이 점점 많아지고 내 말은 내 못 믿는다 안 그랬냐 그런 얘기하는 애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 전당대회 때도 네. 몇 개나 되는 이재명 지지자들 커뮤니티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 득표수 2위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탐탁찬하는 사람들 많았죠. 네. 사실 그러니까 뭐 굳이 막 그 표현하자면 찐명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 고민정 의원이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제 그 분위기를 금방 타버릴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아무튼 고민정 의원이 이제 그 대통령 추도식 전날 이런 얘기를 최고위에서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매년 주기 때마다 이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노무현 순례길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게 이제 뭐 광화문에서 시작해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저기 어디에 임진閣까지 갔다가 쭉 걸어 내려와가지고 봉화까지 가는 이제 그런 순례길 행사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 방문하실 때 임진각 쪽 그 어디 무슨 분이지? 하여튼 육로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임진각 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국도 대장정 릴레이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쭉 가는 건 아니고 구간마다 정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참석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로 7회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를 그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나 이 행사 이제 그 웹자보에 나온 취지를 보면은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의 과제는 깨학, 괄호 깨어있음을 이 시대의 담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깨학을 이 시대의 담론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노무현 순례길을 통해 1000개의 바람을 만들고 5000개의 바람을 만들고 10,000개의 바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무현 순례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23일간의 아름다운 행위 예술이자 자기 내면으로 떠나는 명상여행입니다. 네네. 뭐 이제 그 많은 그 종교인들이
도를 깨치기 위해서 이제 고행의 길을 떠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순례잖아 말하자면은. 네. 이 깨핵이라는 말도 참 웃기지만은 아무튼 뭐 껴있다는 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참 이 험한 말 안 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네, 이해합니다. 일단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육체적 고통을 수만을 동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대통령님 책만 열심히 읽으면 돼. 이거 지금 이 행사도 보면은 뭐 참가비가 3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구간별로 이제 섹터별로 근데 참가비 3만 원인가 그래서 돈 내고 이제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관련해서 굿즈 팔면서 이제 클라우드 펀딩도 모집을 했어요. 근데 펀딩이 잘 안 되는지 펀딩을 3번 열었던데 한 번은 성공을 했어. 150 몇 프로 해가지고 한 300만 원 넘게 거쳐가지고 이딴 데 돈 쓰지 마시고 이 깨악 같은 이런 개소리 그냥 흘려버리시고 이제 이 시기에 그냥 그 성공과 좌절 같은 책 한 권 사가지고 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그 깨어있는 시민, 네. 뭐 아니면 깨시민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거부감을 갖기 시작하는 게 깨어있다라는 게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그렇죠. 나는 깨어있는데 저 사람은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뭐 가르쳐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스스로를 이제 우월적 지위에 이제 세우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느낌이 같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신조어까지 깨학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면서 게다가 시대 담론으로 그러니까 걸어서 그게 시대 담론으로 만들어집니까? 순례길로. 뭐 노랑바람개비 뭐 한 만 개 돌리면은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막 갑자기 깨우쳐져. 그냥 적당히 좋게만 얘기해줘도 이거는 정말 추억팔이 정도밖에는. 감성팔이죠. 감성팔이. 네, 감성팔이 추억팔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당선될 때 그때만 그냥 거기에만 고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노무현 센터가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책 가지고 독서 토론회만 제대로 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갔을 거예요. 네. 근데 맨날 이상한 강사들 불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학원 찍고 황유도 같은 애가 이사로 앉아 있으면서 뻑하면 강연하고 그러고 있는데 노무현 재단이니까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국토대장정 되게 싫어하거든요. 정말로 이거 그 사람들 고생시키고 돈은 돈대로 빨아먹는 그런 추잡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걷는 건 자기가 그냥 걷고 싶으면 걸으면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건 원래 저도 이건 몰랐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추도식 관련해서 좀 앞뒤로 어떤 일이 있었나 좀 검색하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찾아보고 좀 많이 짜증이 났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추도식 나름 이제 어땠냐 보면은 이것도 좀 짜증 난다. 올해 이제 그 노무현재단이 선정한 올해 추도식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이게 이제 뭐 우리도 다들 읽은 그 진보의 미래. 네. 진보의 미래에 나오는 이제 구절에서 따온 거거든요. 진보의 미래에 이제 대통령님이 쓰신 그 워딩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으며 이상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건 이제 결국 길게 보면 어쨌든 간에 진보한다는 겁니다. 네. 그 진보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진보가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나는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막 몇십 년 혹은 이제 몇백 년, 몇천 년 단위로 인간의 역사를 쭉 내려놓고 보면 결국은 과거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이 그럼 진보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노무현 재단이 말하는 그 진보라는 것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진영으로서의 진보 그 외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렇죠.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진보라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진보는 되게 광의적인 그리고 이제 그 넓은 그러니까 정말로 길고 넓은 시야에서의 진보를 말씀을 하신 건데 노무현 재단이 말하는 진보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협의적이고 좁은 시야에 그런 단편적인 그런 의미의 진보들인 경우가 많죠. 진보라고 봐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진영주의적인 진보, 진보 보수 나오는데 그 진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워딩을 이걸 이제 올해 슬로건으로 쓴 거는 속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암울한 시대다. 하지만 네. 희망을 갖지 이걸 하는 거지. 윤석열이 대통령인 암울한 시대. 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다시 정권을 다시 재탈환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추도식에는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의전 서열로 나열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국힘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이제 여야 정치인들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참석했고 윤석열은 조화를 보냈어요. 또 네. 요거는 저는 좀 높이 사고 싶은 게 박근혜 때까지가 안 했거든. 네. 생각거든 조화도 안 했거든. 누가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그 요즘에서 보면은 뭐 이제 윤석열은 최소한 자기가 대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자기가 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네, 그랬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 폭은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인간적으로라도 좋아하는 것 같긴 하다. 뭐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겠고 어떻게든 좋아버리는 건 잘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이제 좀 그 문제가 됐던 게 많이들 아시는 바대로 이제 이제 한덕수 총리랑 그 김기현 당대표가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내빈 소개할 때 이제 이 양반들 호명하니까 이제 막 야유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네. 이어가지고 이제 추도사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도 추도사를 했는데 이때 야유가 되게 심하게 나갔어. 막 네. 내려와라 꺼지라 그런 소리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 이제 아무리 그 사이가 진정시키려고 해도 진정이 안 되는 수준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참 못난 짓 아닙니까? 네, 예전에 이제 노영 대통령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그건 아니지 연결식 네. 연결식 할 때 그때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백원우 의원 민명보한테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그 얘기했죠. 네, 살인자. 네, 복수할 거야. 이명박 살인자 복수할 거야. 네. 이제 이러고 그때 이제 사실상 상주 역할을 하셨던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네.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었죠. 사과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네네. 그렇게 이제 맞았죠. 대통령이 대우를 해줬지 말하자면. 네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올해 추도식도 보면 대통령님이 거의 상주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에 계신 것 같긴 해요. 네, 아마 그러니까 추도사를 하지 않으신 것도 그렇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는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 계기잖아요. 추도 계기로 박문기 추도 계기로 참석하신 거 아닙니까? 김기현도 계기고 야유 보내는 여러분도 계기인데 그럼 말하자면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간 건데 그 싸우면 주인 입장은 뭐가 됩니까? 대체 거기서 욕하고 싸우면은 욕하고 싸우는 것도 이제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욕을 한 거지. 그리고 물론 이제 이날 그 한덕수가 그 추도사라고 얘기한 거 보면 내용이 좀 저도 듣기에 한심하고 짜증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찌됐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려고 다들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혼자 사귀면 되지. 저 새끼 말 족같이 하네. 그냥 혼자 사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거기 대고 막 꺼지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무슨 노무현 대통령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무슨 도움이 되며 그거야말로 진짜로 그 무리하고 복충한 짓이지. 참 뭐 거기 가신 분들 나름대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제가 보기엔 깨어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 무식한 행동입니다. 무식하고 깨져야 될 행동이지 깨어있는 게 아니라. 네네. 뭐 그리고 이제 이날 이재명은 또 요 추도식 끝나고 나가지고 팬미팅도 가졌어요. 근처 카페에서 네. 지지자들 와가지고 이날 좀 기 좀 산 것 같더라고. 사진 놔두는 것도 보면 뭐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누가 이재명 지지자 한 명이 와가지고 머리에 이제 화환 씌워주는 것도 있거든. 네. 기괴하더라 되게 그거는 좀 머리에 이렇게 그 동그란 화환 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씌워주고 이재명 머리에 씌워주더라고. 왜 해 그거를? 그러니까요. 추도식에서. 뭐 선거철도 아닌데 그런 걸 왜 해? 굳이. 예. 이상합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님 네이버도 당연히 참석을 하셨고 하지만 별도의 메시지는 안 내셨고 뭐 조용히 이제 추도식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배도 하시고 그리고 이날 자정 무렵에 그 대통령님이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추도시 김광석의 노랫말이 되어 치열하게 시대를 살다 앞서 떠난 분들을 위한 추모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봉화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해가지고 이제 정호성 시인의 붙이지 않은 편지 요 시를 이제 이 시 전문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날 이제 여러 그 인사들의 추도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추도사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나머지는 뭐 정세균 추도사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용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네, 이렇게 대본에 쓰여 있어서 네.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오면서 네. 급하게 네. 그 김진표 국회의장님 추도사 전문을 네. 이렇게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었습니다. 네.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 참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진표 국회의장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화들과 대화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어떤 정치 그런 걸 녹여내셨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직도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선거법 관련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아주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내용이 뭐더라고 설명할 게 아니라 네네. 뭐 이제 음원만 따가지고 여기 붙여놓읍시다 그냥.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김진표 그 의장님이 추도사를 하셨는데 영상이 클립으로 따로 나왔는데 네. 또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 들어볼 만한 내용이다 싶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잘 계신지요? 그곳에서는 평안하신지요? 손꼽아 세어보니 저는 대통령님을 6년 동안 모셨고 떠나보내고 또 14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모신 시간보다 떠나보낸 시간이 곱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찔레꽃 필 무렵이 되면 대통령님이 그리워지고 불쑥불쑥 가슴이 저려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차마 대통령님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3년 1월이던가요. 그날 대통령님께서는 요즘 도톰 장을 못 이루신다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자면 무엇부터 해야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경제밖에 모르긴 합니다만 다른 걸 다 잘해도 경제에 실패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또 그 경제 얘기입니까? 이미 OECD 국가고 지금까지 성적만 보고 달려왔는데 언제까지 경제 하나만 매달려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제를 성공시켜 국민에게 사랑받은 클린턴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국민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인정합니다. 그럼 경제를 잘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도 그때 벅차오르던 그 심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는 객관적 사실 앞에서는 필생의 소신까지도 기꺼이 접을 줄 아는 산처럼 큰 용기를 지닌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시던 그 질문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날 인재를 널리 찾아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문 밖에 살던 사람이 성문을 열고 들어가 나라를 경영하자면 성문 안팎에서 사람을 두루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방 출신의 비주류 정치인 성문 밖 사람이셨지요. 저는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온 성문 안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문 안팎을 가리지 말고 정부 주요 직책에 임명할 수 있는 인재풀을 적어도 3배수 이상 충분히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그 결정이 참여정부 5년을 이끈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중 선거 때 한 공약을 다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괴롭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대 국정과제를 뽑아서 예산과 일정 등 상세한 추진 계획을 로드맵 형태로 세운 다음에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혹 임기 안에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 공약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대통령님께서 무릎을 치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던 대통령님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우리 국민들이 참 솔직한 대통령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밤 대통령님 네 분께서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일도 생각납니다. 그날 대통령님께서는 밥은 먹고 일해야지요 하시면서 손수 사온 초밥을 꺼내셨습니다. 그때 네 분이 나눠 끼고 오신 금가락지가 눈에 띄어서 누군가 커플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수줍어하던 여사님의 만류를 무르치고 가락지를 나눠 끼인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대통령님께서 누군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사님께서 결혼 폐물을 팔아 누군기를 사오셨습니다. 그때 대통령님께서 꼭 다시 폐물을 사주겠노라 다짐하셨고 그날 문득 그 생각이 나서 가락지를 나눠 끼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대통령님의 얼굴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또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분이 낀 그 가락지가 제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사람 사는 세상과 정치 개혁을 갈망하셨습니다. 여의도 높은 담벼락 안에 있던 우리 정치를 평범한 시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둥분서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방 정치, 제왕 정치의 막을 내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 정치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돈 안 드는 새로운 정치, 정당 민주화, 대통령님이 있었기에 우리 정치가 세계 보편의 선진민주주의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경제 번영과 교육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정치개혁의 유업을 떠올리는 날이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지역구도를 깨는 선거법만 동의해주면 권력의 절반, 내각 구성 권한까지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낡은 정치를 끝내기 위해 진영을 초월한 대연합의 정치를 구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메워옵니다. 그 일로 진영 내부에서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건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참으로 노무현다운 충정이었고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책임 정치에 충실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이 떠나신 지 14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그 유업을 아직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2004년 탄핵의 광풍이 몰아치던 무렵 대통령님을 지키고 힘을 들여야 한다는 심정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저도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남긴 정치 개혁의 유업을 완수하는 것이 제가 풀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야가 목전의 유불리를 고심하다 이번에도 정치 개혁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권력의 절반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꼭 정치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대통령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넘어서 우리 정치를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 하늘에서 활짝 웃으시며 야 기분 좋다 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온 정성으로 정치개혁의 유업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내년 봄 봉화들판에 찔레꽃이 피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뭐 추도식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참 안팎으로 답답한 게 많았는데, 그리고 그 참석했던 사람들마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갑갑하다. 뭐 근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또 그런 데로 가봐야지. 네, 다음은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딴 것보다 지금 이재명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 동원 정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장외 정치, 네네. 장외 정치들 많이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지자들 가지고 이제 뭐 의원들을 겁박한다든지 말하자면 이런 막 그런 식의 이제 그게 이재명이 직접 사주한 게 아니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형태적으로 보면 동원 정치로 보이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런 동원 정치가 이제 그 동원력 자체가 이재명의 정치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 보면은 이 동원력이 한풀 꺾인 거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징후들이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5월 20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행동의 날 해가지고 이 집회가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민주당이 공동 주최로 이제 개최하기로 한 집회였어요. 네네. 그랬는데 집회 직전에 공동 주최에서 이제 민주당이 발을 뺍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참석하는 걸로 개별 참석. 개별 참석으로 바꿔가지고 네네.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랬냐고 이제 따져보니까 당초에 이제 공동 주최로 하고 17일, 18일 이틀 동안 이제 웹 잡어 뿌리면서 사람들 오라고 엄청 홍보를 한 거야. 네네. 근데 그게 붕업이 전혀 안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시큰둥했던 거예요. 웹상에서. 온라인에서 그렇게 홍보전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공동 주최까지 걸어놨는데 사람들 안 오면은 개망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둘러 이거 발 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징후 중에 하나를 보는 게 그 청년 대면인 공개 모집을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5월 10일에서 17일까지 네네. 모집을 했어요. 그 이제 서류 받아가지고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현장 논평 작성한 다음에는 유튜브 그 라이브로 네. 토론해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인데 뭐 10일에서 17일이니까 일주일이죠. 그렇게 이제 모집을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모집 기간을 연장 안 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6월 1일까지로. 그런데도 많이 별로- 연장했네요. 네, 그런데도 별로 호응이 안 되고 지금 호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게 꽤 그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그 청년 대변인 그 선발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입성한 케이스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그 누구야 저기 김광진이랑 장하남. 네네. 그때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으로 네. 네, 그 비례대표 아니, 그 양반도 처음 들어간 거는 이거였어요. 청년 대변인으로? 네. 요걸로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구나. 요걸로 해서 이제 그렇게 김광진이나 장하나처럼 의회에 입성한 케이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보좌관으로 전격 발탁돼가지고 그 저기 높은 직급까지 올라간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정치에 이제 정치 한번 시작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이상하게 호응이 안 되고 있다. 아, 이게 그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코인판으로 달려가야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다들 그 기사 요 관련해서 기사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게 뭐 돈 봉투도 터지고 애초에 그 시작을 어디쯤으로 보냐면은 이 동원 동력이 빠지기 시작한 거 시작을 어디쯤으로 보냐면은 그 1차 체포동의안 태국 때 네네. 그때 개망신 당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조금 그때가 징후였다고 보고 그때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돈봉투 터지고 이제 그다음에 김남국 터지고 하면서 이벤트들이 빵빵 터지니까 그때마다 쑥쑥 빠졌다는 거야. 네네. 동원력이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네.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이재명 지지자들의 행태가 또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원욱 의원이 21일 날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요. 본인이 받은 문자를 공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분이 이원욱 의원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네. 아주 그 좀 저렴하고 네. 그다음에 막말도 네. 섞여 있고 그런 매우 소개하기 어려운 그런 네. 문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 문자 중에 좀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스탠스가 개딸인 걸로 보이는데 그 이재명 지지인 걸로 보이는데 김어준 양정철을 배신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몰빵론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헤게모니를 확실히 그 이동영이 장악했구나. 이동영이랑 이동영이나 열린공감 중에는 어디가 더 셀라나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 역사와 전통의 이동영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유튜브 안에서만의 발언력으로 보면 열공이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현 덧탐사.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막 그 당시 이제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몰빵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동영은 열린민주당. 이동영 그때 이동영 삐졌잖아. 아 맞다. 예. 네. 이동영 삐져가지고 김어준 대놓고까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요 문자 보낸 요 사람 스탠스는 친 이동영 쪽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열린 공감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손혜원, 김남국
뭐 윤명 이런 사람들도 다시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아 근데 그게 이동형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동형은 거기까지는 안 가나? 이동형은 손혜원이랑 지금 사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아 맞다. 그때 그 뭐 그런 위성정당 그 지원해가지고 아니 근데 같이 열린민주당 했잖아요. 그랬었나? 예, 이동형도 열린민주당 쪽이었고 김어준이 더시당이구나. 그렇죠. 김어준이 더시당이죠. 맞다. 그래서 이 김어준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되셨구나. 예. 이해 좀 헷갈려가지고 네. 예. 뭐 그리고 조국 조민도 끌어들여가지고 뭐 개혁 유튜버를 합류시키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상적인 거는 아니 뭐 자기들끼리 나가서 창당하자. 상당해서 20-30석 아니 정도. 근데 이건 비꼬는 소리예요. 비꼬는 소리. 아 그런 겁니까? 이혼 후보 나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 근데 왜 막 그 조국도 데리고 가고 막 그 뭐 용해인도 데리고 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그 말하자면 위성정당으로 나가서 하라는 소리인데 이혼 후보 당에서 꺼지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좀 반대로 이해를 한 게 이게 민주당에는 이렇게 수박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될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개혁 의지 있는 애들이 지난번 열린민주당 만든 것처럼 따로 창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성에서 거기서 다 빨아먹으라는 거 아니야?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랑 단일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동력 삼아서 이제 대선으로 가자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때는 위성정당 방지법 나오지 않나? 그렇죠. 네. 그 짓거리 또 하면 안 되지 일단. 근데 이제 여기 뭐 일단 언급된 사람들은 지금의 민주당이랑 상관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손혜원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송영길도 그렇고 탈당했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김남국, 출당이거나 탈당 상태니까. 김미영 다 탈당이지. 네, 그러니까 뭐 위성 정당 소리는 안 들을 수는 있겠죠. 뭐 근데 이거 이원호 의원도 말실수를 하긴 했어요. 이거를 이 사람을 당원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건 잘못한 거지. 이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거든. 이 문자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이재명 지지 스탠스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 수 있지. 네네. 이 문자에서 어디에도 자기가 당원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낸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당원 문자라고 이야기한 거는 의원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이 폭로의 본질은 이 사람이 당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들의 어떤 그 의식이라는 게 이런 식이다. 그걸 이제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의 폭로라고 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친명 의원들이 이제 맞받아치는 것도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24일날 당 대변인 박성준이 이제 성명을 내고 SNS에서 글을 올렸는데 이현욱 의원이 공개한 문자 테러에 대해서 우리 당은 즉시 감찰에 돌입했다. 그 결과 메시지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외부 세력의 이간질로 드러났다. 당원이 아닌가는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일단 당원 명부에 없는 번호라고 하면은 그렇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화기 2개, 3개 쓸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죠. 이 사람 붙잡아다가 민증 까라 그래가지고 당원 명부랑 대조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야. 100%는 확인할 수 없는 거야. 네. 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화번호는 당원 명부에 없으면 당원이 아닐 가능성이 크긴 하니까 뭐 이제 그 정도는 확인했다고 뭐 스퀴즈 해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외부 세력이 이간질로 드러났다 그러는데 외부 세력 그래서 누구 어떤 식으로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외부 세력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거 그냥 김어준식이잖아. 이거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정말 막 그 욕 나오게 짜증이 났고 그다음에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에서 엿보일 수 있듯 이 관계는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해묵은 레파토리. 일단 이게 이 관계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해? 지금 니들은 그럼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나?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 부패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은 진보 진영의 와해를 노리는 이 관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와 같은 이 관계에 또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 뭐 김호준이 그 작전 세력 이야기하는 거나 그다음에 뭐 지들 편에 있는 사람도 지들 입장 불리한 소리를 하면은 이간질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까? 이 사람 이재명 지지자인 건 거의 명확히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문장도 좀 문제가 되는데 이 감찰단은 이 의원의 문자 공개 당시 테러 문자 발신자를 강성 당원으로 단정한 정황과 근거도 확인해서 향후 유사한 이 관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현호 의원 지금 감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말하자면 탄압이지. 이게 정치적 탄압이지.
뭐 이제 근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이런 감찰을 그래봤자 별로 의원들은 별로 뭐 그냥 뭐 감찰을 하든 말든 뭐 어쩌라고 배째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당직자들이 많이 이제 이런 거는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당직자들은 바로바로 그 자기들 직제랑 걸린 자기 뭐 직장이니까 밥줄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아무튼 이걸 계속 외부 세력이 이간질 그러는데 이간질이면은 그 이간질이라고 말하려면 근거가 뭐냐고 대체 어떤 외부 세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고 그랬다는 거야? 뭐야? 그렇다고 해도 그 외부 세력이 아니지.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과장된 거죠. 그냥 개인일 수도 있잖아. 네. 무슨 이관계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참 이 외부 세력 소리 하는데 진짜 이 당이 망가지는 건 맨날 망가진다 소리 하는데 어디까지 망가져야지 망가진다 소리를 그만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참. 네네. 이게 공당 대변인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메이저 언론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JTBC. 그런데도 이렇게 여기 들어오니까는 참 물정 모르는 소리를. 김호준화 된 거지 뭐. 네. 자, 다음은 이재명이 그 라이브를 했죠. 자, 요 내용을 읽으시기 전에 심호흡을 하시고 일단 약간 멘탈을 다 잡아야 됩니다. 이거 이제 괜찮습니다. 오면서 이제 읽고 왔습니다.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한번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혁신의 때가 됐다. 당내 당원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일종의 어감 문화도 있는데 이 말을 막 지어내 그냥. 네. 자, 민주당의 주인이 누구인가 잊으면 안 되고 당원이 주인으로서 역할도 잘 해야 한다.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큰 개혁이다. 이겨야 개혁이라도 한다. 뭐야 이게.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되고 단결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분열 갈등 요인들을 많이 절제해온 것이 사실. 이거 지금 선후관계 뒤틀었죠. 개혁해 이기는 건데 뭐 이겨서 뭘 개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겨서 뭐 이긴 다음에 정치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건 당을 개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을 왜 개혁해야 되느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뭘 이겨야 개혁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당을 혁신, 개혁, 쇄신해야 한다고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가 뻗어나오기 때문에 때가 된 것 아니겠느냐. 이제는 통합과 단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혁신, 개혁들을 해나가자 말씀드리고 싶다. 이게 저는 말입니다. 네. 이게 마치 박근혜가 지지율 최순실이 등장해서 지지율이 막 곤두박질 칠 때 개헌 얘기를 꺼낸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많이 뭐 유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가 개헌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냥 개헌적으로 사람들 눈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컸지만은 이거는 눈을 돌리기 위한다기보다는 그 개혁 요구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최근 몇 달 들어가지고 특히 그 박강원 원내 당선된 이후부터는 쇄신 의총. 네, 쇄신 의총도 열고 하면서 이제 밤영 세력이 어떤 그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재명이 이제 몸을 사리고 있었죠 한동안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지금 박광원 의원이 원내되고 나니까 나도 뭐 내가 참 먹히겠는데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권을 혁신위에게 줘서 그 내년 총선을 치르게 하자 뭐 그런 의견들로 제시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요. 네네. 뭐 또 그거 내용 역시 이제 친명 의원들 쪽에서는 크게 반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혁신 얘기를 꺼낸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의지를 나 이 자리 유지할 거고 당대표로서의 힘을 내가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나오는 쇄신위 같은 데서 나오는 혁신 요구의 어떤 혁신 대상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알았다 혁신할게. 내가 주체가 돼서. 그렇죠. 내가 주체가 돼서 당을 바꿀게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재명스러운 무서운 얘기인데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뭐 좀 그렇게 볼 수 이렇게 있는 정리할 수 네.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호남 광주 의원입니다. 민형배. 네.
자, 광주에서 그러니까 민정변이 이제 여기서 그 호남 네. 대표로 나온 그런 이제 위치입니다. 네네. 같이 이제 출연한 거죠, 네, 방송에. 네. 자, 광주에서 민주당이 앞장서 혁신적인 공천을 하라는 요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네. 왜 나오겠어요? 너 보기 싫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네. 저는 왠지 그럴 것도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정배가 말하기를 당원이 기득권을 깨고 실질적으로 당원 중심 의사 결정으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원 중심 당 운영을 공천 과정에서 후보 세우는 과정에서 하라는 것. 이게 이제 또 뒤에 말할 이제 최고위원 서은석 이 사람은 그 영남 대표로 나왔는데 네네. 이게 다 지금 그 얘기예요. 대의원제 이제 폐지에 대한 빌드업을 좀 이렇게 스택을 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은숙 최고위원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원외위원장 총회를 했는데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 대의원제 폐지에 동의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앞선 에피소드에서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한 말씀이었죠. 네. 그러니까 대의원제 폐지는 너무 과격한 네. 주장이다. 그리고 대의원제의 의의가 이제 그런 데 있다고. 그 대구 경북처럼 세가 약한 곳에 네. 의견도 좀 더 이렇게 그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래서 그거 딱 맥이 닿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 폐지에 동의했고 당원 140만 시대 민주당이 1인 1표를 통한 대의원제 폐지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 당원 140만 시대의 대의원제 폐지가 힘있게 밀고 나갈 첫 번째 개혁 과제. 이거 이제 서은석 말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대구 경북에 있는 지금 그 지역 위원장들은 지역 정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거수기에 이재명에 줄대 가지고 어떻게든 자리를 하나 얻고 싶을 뿐이지 자기가 정치를 통해서 뭔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자기 기반을 쌓아가지고 중앙 정치까지 올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박광원 의원이 이제 그 박광원 원내가 의원이라고 좀 띄워줍시다. 원내대표. 네. 박광원 원내가 이제 말씀하셨던 그 대의원제의 의의에 따르면은 대구 경북이야말로 대의원제를 사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지역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중앙까지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더더욱 그래야 되는데 이 선수 의원 말처럼 정말 이런 식으로 갔다면은 그 사람들은 지역위원장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그 지역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이 정말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구나 이런 큰 핏줄만 그런 게 아니라 모셀관까지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의원제가 갖는 의의를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미국의 지금 연방의회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하원은 말 그대로 이제 인구 비례로 된 그 의원 숫자를 네네. 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고 네. 상원은 각 주에 2명씩인가 할당이 되죠. 그냥. 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주도 2명의 상원 의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법안이 올라왔을 때 하원과 상원을 동시에 통과해야지만 네,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의 연방법이 되는 거죠. 연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대의원제를 그런 식으로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박광원 의원이 설명을 한 건데, 네. 이제 서은숙 최고는 네. 그냥 오히려야 우리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필요 없다고 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역 위원장들이 그 대의원제의 취지를 잘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이거나,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 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그냥 이재명이 줄대 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만 이쪽 지역 위원장으로 남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이재명이 화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했던 이유는 지리적 한계 때문이었다. 지금은 정보통신수단, 교통수단의 발달로 그런 한계가 사라졌다. 직접 민주주의의 욕망이 커지고 실현 가능성이 커져서 당원이 당의 실제 주인인지 의구심이 많다. 그리고 나도 이제 원외위원장 58분을 만나봤는데 네. 원외위원장들은 이 가진 권한이 대의원 선발권밖에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 반대가 심할 줄 알았는데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반대가 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내가 놀랬다. 이 58명도 다 기회주의자인 거지. 그렇죠. 공천권을 받아야 되거든. 공천장을. 그리고 무슨 직접 민주주의의 욕망이 과연 커졌을까? 직접 민주주의의 욕망이 커졌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중도층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직접 민주주의의 욕망이 커지면 중도층이 없어져야지. 중도에서 다들 어떤 양정당으로 쫙 빠져나가야지 어떻게든.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별로 이것도 뭐 별로 뭐 뭘 근거로 이야기하나?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뭐 네. 그런 얘기들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주제이긴 합니다. 네네. 주제이긴 한데 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의견 주장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쌓여서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냥 단지 투표로만 해결해 주겠다? 차라리 잘 대의할 생각을 하는 게 저 오히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대의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설득 과정이에요.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사람들을. 네, 어떻게 네. 이해를 시킬 것인가 네. 그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의회 정치 한지 몇십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괴리를 제대로 이해를 시킨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네. 그나마 이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책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런가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된 거지. 네. 근데 이거를 용기 있게 던지면서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그 역할을 별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유튜브 같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막 짓거리하듯이 네네네. 그렇게 이제 소통이랍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린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입장차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입장차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왜 안 되느냐? 저는 질의 문제도 아니고 통신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그 수많은 요구를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절충안을 찾는 게 정치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그 수많은 요구들이 일일이 다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다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정리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투표로 그냥 한 칸에 잘라가지고 정리를 하자고? 그러니까는 이제 스스로 어떤 의회의 역할을 부정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냐. 지금 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지금 1년 넘었나 계속 그 이제 네. 교통권 보장에 관해서 이제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 방식은 틀렸지만 그분들의 메시지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직접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장애인들 지하철 교통권 어떻게 보장할 거냐 투표하잖아요 지금. 100% 장애인들한테 불리한 쪽으로 결과가 떨어질 겁니다. 비장애인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거든. 그 중간에서 절충해주는 과정이 없거든. 직접 민주주의는. 근데 그냥 무조건 투표로 승부 보는 거죠. 네, 승부. 그 쪽수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단발 승부. 네. 장애인 소수자들 다 죽어 나가요. 그러고 나면 나도 죽어 나갈 걸? 그러다가 좀 나까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 타령하는 건 사실 정치 본연의 역할을 이해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말하자면 정치 혐오주의를 이재명 스스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이 정치 혐오주의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거기에 빌붙어서 커온 정치인이죠. 네. 안철수보다 더 심하게.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한 소리다. 이 네. 소리는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청년 대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네.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해당 행위를 한다든가 하면 당원 소환제로 불러 세워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제도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건전한 당내 토론으로 풀 수도 있는 것들을 굳이 언론에다 이야기하는 행태들이 같은 당원으로서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항상 뭔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옆에서 이재명이 이제 그런다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딴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똑같이 국회에다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굳이 언론에다 왜 얘기를 하겠어. 네. 그냥 다 의회 안에서 상임이나 본회의 안에서 토론하고 투표로만 결정하면 되지.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는 당 안에서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네. 어떤
지적이나 요구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뭐 수용을 하든 못하든 간에 최소한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 안 된다 하면 이러하면 받아들이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잘라버리잖아. 그러기도 하고 이재명 지지자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언론 지면을 통해서 한 익명시가 되는 거지. 그렇죠. 한 중진, 한 초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비겁해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거- 없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순간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나 좀 감춰줘. 네,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익명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뭐 100%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절대 다시는 하지 마라.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름 다 까고 해야 되는 거다라고는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우리도 이름 안 까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당대표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세은 청년 대표님. 네.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이 원인이거든. 그리고 본인이 뭐 공약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 지켜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내 통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은 잘 통합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뭐 그런.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민주당 공산당 같다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공산당이나 다름없지 뭐 사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만 있으면 당대표 내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부터 권한 내려놓고 이야기하면 그 순수성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네네네네. 자 지금 당대표 내려오라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백광현 총재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없죠. 없어요. 김변님 그냥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분은 당원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름 거신 당원분들 다 그냥 권당 분들입니다. 아무런 권한 없습니다. 순수성을 인정하십시오. 임세현 씨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분들 순수하신 분입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반 시민 당원들 네. 아니라도 국회의원이라도 하더라도 특별히 당직 맡고 있지 않으면은 별 권한 당내에서 권한 없어요. 권한도 없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특별 당원이지 네. 당비만 더럽게 더 많이 내야 돼. 그렇죠. 뭐. 의원이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임세현 씨 요번에 요 모습을 보면서 뭐 이제 특별히 박지원 씨랑 그 박지원 씨 지지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박지원 씨 네. 지지하시면서 이제 그 이재명 찍으셨던 그 일군의 페미니즘 네.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이 박지원 씨한테 원했던 게 지금 요 임세현 같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딱.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명은 그 여성주의를 어떻게 구현시켜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신들이 그때 정말 멍청했던 거야. 그런 정말 이재명이 여성주의를 구현해줄 거라고 믿고 투표했다면은 정말 멍청한 거라고. 그리고 박지원 씨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씨도 당신은 스스로 비대위원장까지 갔으니까 공동으로 큰 직책까지 맡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이재명이 당신한테 내어줄 수 있는 건 딱 요 정도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세현 씨 같은 아마 박지원 씨가 처신만 잘했으면은 이날 이 행사에 임세현이 아니라 박지원 씨가 옆에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역할을 이런 식의 기믹을 부여받았겠지. 네. 오히려 지금 처신을 잘해서 이렇게 임세은 청년 대표처럼 옆에 안 있는 거죠.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네. 처신 잘한 겁니다. 그래도 비대위원장 시기나 안 잡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박지원 씨한테 그래도 이제 그 양반이 이래저래 논란도 있었고 미온털도 많이 박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선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진정성을 인정을 한다고 치면은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거품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로 정치하고 싶으면 바닥부터 생각하라고. 예. 지금도 이제 옛날에 가졌던 그 지위를 가지고 이제 언론에 실어주는 언론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면 제가 보기엔 엄포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언론사들이나 어느 정도 이제 친분 있는 기자들한테 이제 기사 써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짓도 하지 말고 바닥부터 시작하시라고. 정말로 정치하고 싶으면은. 네, 한 계단씩 네. 다져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날 그래서 또 이재명이 또 발언한 걸 보면은 사이다 이제 김 빠졌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다시
기만 빠진 사이다가 될 때가 됐다고 뭐 그러면서 혁신의 기조를 들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혁신이라는 게 지금 있거든요. 정치 혁신이라는 게 당에 있거든. 장경태가 위원장이고 네, 장경태가 위원장이고 거기서 그리고 뭐 그 얼마 전에 이제 박시영 얘기에 따르면은 뭐 혁신안도 다 정리가 오늘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혁신안들이 있는데 이재명이 그동안에 이제 그걸 손에 받아들여 놓고 펼치지는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뭐 당내에 반발이 있고 하니까 때를 기다렸는데 이제 그때가 된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게 다른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때가 됐다는 거지? 뭐 김남국이 사고 치니까 이제 혁신할 때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제 막 여기저기서 네. 혁신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가 봐요. 뭐 근데 서로 각자의 그렇죠. 다르죠. 속내가 다르죠. 네, 다르죠. 어쨌든 근데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만 있는 거지. 네. 그래서 혁신하자고? 내가 할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혁신의 때라는 게 그걸로 보인다는 거지. 박광훈 원내 당선 그걸로 보인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먹히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그렇죠. 나서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쪽이 더 사람 숫자가 많아 보이니까 네. 박광훈 원내대표 당선될 때를 상황을 보면 네. 그러니까는 그 주도권을 뺏기기 전에 그렇죠. 예. 선빵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아주 얼토검문서를 하는데 그 이제 혁신 기구에 대해서 네. 뭐 외부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내부로 하면 누가 할 것이냐 등으로 갈등하면 안 된다. 구성이나 형식으로 갈등하지 않으면 좋겠다. 정쟁위원이 될 수 있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야씨 당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혁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럴 때는 외부 인사로 했었죠. 외부에서 최대한 그 명망이 있는 그래서 공신력을 확보한 네. 저 사람 판단이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사람을 그러니까 밖에서 인정해주는 그럴 만한 사람을 끌어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놔야지 혁신이라는 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런 그 시스템적인 서포트를 위해서 이제 의원 그렇죠. 뭐 한 둘 정도. 뭐 그럴 수는 있죠. 이게 소통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우원식이었거든요. 예,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었고요. 아무튼 뭐 이거 얼차가문서를 합니다. 뭐 구성원의 형식이 안 중요하다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고 구성원의 형식이 첫 번째라고. 완전 중요하죠. 혁신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근데 거라고. 이게 이미 스텝이 엄청 꼬인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대표일 때를 네.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혁신 위에서 혁신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동일하게 장경태가 맡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행은 뭐 중앙위원회랑 당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또 무슨 혁신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뭐 그거 사실 지금 필요한 건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죠 비대위. 사실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비대위 사실 그래서 왜 그 이제 뭐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 이제 혁신위를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정권을 위임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 저도 사실 좀 마땅치 않았던 게 비대위면 비대위지 혁신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이나 할까 네. 그런 생각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까지 얘네는 더 웃긴 거예요 이재명은. 네. 이제 또 뭐 경태 안 되겠어 뭐 이러고 야 새로 그건 아니고 경태안을 그대로 쓰면서 뭐.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있는데 네. 혁신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얘네가 집행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영 시스템이 이상해지는 거죠. 집행은 당 지도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네. 여러모로. 네. 뭐 그리고 이제 보면 25일 날 이제 그 의총이 있었는데 네. 의총 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개딸 내부 공격 중단 서명 운동을 벌였어요. 네네. 요걸 그래서 이제 그 25일 날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을 하려고 서명을 한 30명 넘게 받았는데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더 좋은 미래 민주주의 4.0 민주당의 길 이런 이제 모임들이 이제 그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25일 날 의총에서 결국 이제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김용민이 의총에서 한 말이 좀 옳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초에 이 결의안이 나온 게 그 청년 정치인들, 김남국 비판한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에 관해서 지금 개딸들이 엄청 심하게 테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문자도 많이 보내고 있고 그 카톡 감옥이라는 거 아세요? 모릅니다. 단톡방에 초대를 한 다음에 그 골뱅이 한 다음에 그 닉네임 적으면은 알림 뜨잖아요. 네네.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야. 단톡방에서. 카톡
그 감옥질도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심하게. 징그럽네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그 내부 공격 중단 서명 운동을 벌였던 건데 이걸 이제 김용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김용민이 반대 의견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김용민이 의원 남양주 네, 김용민 의총에서 얘기한 거니까 네네네. 당연히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 하는 소리가 아니 김남국이 지금 욕먹는 게 청년 정치인이지만은 그렇게 잘못하는 게 욕먹는 거 아닐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김남국 비판한 저 청년 정치인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도 그 청년 정치인들 스스로 감내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니 SNS 단톡방에 감금시켜버리고 네. 그다음에 뭐 협박 문자 보내고 이게 무슨 비판입니까? 지금 김용민 한번 붙잡아가지고 그거 한번 진짜 해볼까? 해보고 싶은 심정이야. 지도 그럼 겸하게 받아들이는지. 아 귀찮아 진짜 그런 거 하기도 귀찮은데 참 대단들합니다. 참 이딴 소리를 아유 그 의총에서 반대 논리랍시고 하고 있으니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사람도 변호사잖아. 변호사 출신이잖아. 아이, 변호사면 뭐해? 이재명 옆에 붙으면은 억지를 안 쓰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참 어이없습니다. 참 그래서 이 지경인데 뭐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저쪽에서나 이쪽에서나 여론조사 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가지고 뭐 잠깐 여론조사 뭐 지금 여론구도에 관해서 잠깐 봅시다. 네, 일단은 윤 대통령 얘기를 네.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 제목 보고서 좀 깜짝 놀라가지고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기사 제목이 재밌습니다. 77% 이게 진정한 지지율. 이 발언에 이제 웃음이 터졌다. 네. 네. 자, 최근 이제 5월 23일에 중소기업인 대회를 이제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중소기업 경영주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화답한다고 네. 윤석열이 이게 우리 잘하고 있구나.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그렇죠. 한 거예요. 되게 좀 얼척 없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화답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가 흘러온 어떤 흐름을 보면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이 진정한 지지율이라는 표현 이 영 거슬렸었습니다. 네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친기업, 네. 그다음에 반노동 이런 식의 이미지가 네.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진영 정치 마냥 우리는 기업 프렌들리하게 거기만 집중하겠습니다. 거기만 하면은 뭐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네. 이런 흐름으로 하는 건지 걱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려사 일부를 제가 네네. 좀 인용을 하면은 네. 저는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서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기업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자, 뭐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의 창의와 혁신, 도전 정신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네. 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굉장히 심하게 왜곡하는 발언이죠. 네네. 네. 저는 근데 뭐 경제 정책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로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뭐 그렇죠. 5년의 임기 동안 쏟아지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일부 어떤 개개의 정책에 대한 찬반 평가는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격려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펼쳤다. 이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과장되고 크게 왜곡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칠 때 이제 뭐 낸 백서나 이런 거에 잘 정리돼 있지만 그냥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정 경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네. 이게 나온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 네. 그다음에 인구 감소 추세에서 복지 확대와 소득 재분배로 경제 불평등을 줄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삶을 국가가 보조해서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은 그러한 바로 일환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보조하는 것 외에도 최대한 일자리를 지켜줘서 이제 국민들이 소득을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혁신 성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업들한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으면은 그게 어떤 기존의 규제라던가 뭐 예산이 모자라서 어느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들을 지원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률을 다시 좀 올려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개개 정책 중에 뭐 찬반이 있었던 거는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최저임금이 좀 급격히 인상됐다던가 그다음에 뭐 또 논란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공공 일자리 네네. 늘린 것들 네. 그런 거는 이제 찬반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논란이 됐던 이런 정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반시장적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자유민주주의 훼손은 또 어디 있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말은 마치 이제 반체제 정부였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본인은 막 계속 그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엄청 강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자, 올해 초에 김용기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이 있어요. 거기에 네. 일부 내용을 제가 퍼왔습니다. 좀 인상적이어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다니는 그리고 시장 경제를 이제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또 다른 정책들은 정부 역할을 위축시켜 불평등을 심화하고 경제 역량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공공재에 투자하며 시장 실패에 대응하고 불균형 축소에 나서는 것은 시장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시장을 만들고 보호하며 시장의 기회를 확대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축소하려는 경제정책 기조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뭐 이게 학계 전체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네. 이런 얘기들을 너도 듣는다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다니는 당신도 반시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네. 예.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뭐 윤석열 지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의 편을 가리려고 합니까? 그렇게 과거를 부정하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여튼 예.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똑바로 좀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지율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최근 이제 심각한 건 민주당 지지율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 네. 최근 이제 한 2-3일 사이에 보도된 것들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서울하고 이제 경기 인천의 지지율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5%가 상승하고 네. 민주당은 8%가 하락했습니다. 네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은 좀 국민의힘이 앞섰는데도 민주당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3%포인트 상승했는데 민주당은 또 여기서도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세를 지켜가는 경기 인천도 이제 위험해진 거 아니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은 조사에서 김남국 의원 사퇴에 대한 찬반에서도 꽤 눈여겨볼 만한 지점들이 나오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42%나 나왔다고 해요. 네네. 그 다수 의견은 아닌데 네네. 그래도 이 정도 상당히 많이 많이 나왔다. 올라간 거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 예. 그다음에 진보 정치 성향 응답층에서도 48%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 진보 성향으로 치면 거의 이제 또이게 된 거네. 48이면은. 그러니까 뭔가 막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네. 자, 좀 그 다음에는 이제 갤럽 조사 보겠습니다.
갤럽에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이 5%포인트 상승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역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갤럽 조사에서 인상적인 건 호남 지지율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6%포인트 상승을 했고 민주당이 14% 하락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1%에서 6%포인트 상승해가지고 17%가 네.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 인상적인 게 또 40대인데 40대도 사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40대와 50대. 그렇죠. 50대가 조금 더 센데 네. 4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8%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29대 36%로 한 7% 차이로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자, 이것들을 보면 진짜 매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거는 김남국한테만 책임을 다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뒤에 이제 당이 처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거지. 뭐. 네. 사실은 뭐 한 3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네. 그 체포동의안 때부터 시작된 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작년 11월 때 그 유동규 씨가 이제 막 네, 네, 언론에 네. 얘기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 터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삽질해가지고 다시 잠깐 또 회복했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이정근 게이트가 딱 돈 봉투가 터지고 네. 또 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윤석열이 살려놓으면 네. 그다음에 김남국이 또 죽이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네. 하는 거죠. 재미난 거는 민주당 살려주는 건 윤석열밖에 없다. 오로지 그렇죠. 이재명이 살리는 게 아니야. 네. 이재명이 뭘 잘해서 살아난 게 하나도 없지 지금까지. 윤석열한테 고마워야 됩니다. 윤석열한테. 근데 이 상황이 정확하게 대선 기간 때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 변화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서로 못해서. 예. 김건희 때문에 이재명이 올라가면은 네. 그다음에 김혜경 때문에 다시 윤석열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식이었죠. 뭐 그런 식으로 네.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비호감 구도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만 늘어나고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도층을 누가 잡을 것인가? 뭐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 사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낙연 대표님 이제 소식을 조금 해봅시다. 뭐 네네. 특별히 이제 그 강연 내용 같은 거는 말씀드린 거 이제 반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생략을 하기로 하고 네. 이게 이제 뭐 대한민국 생존전략 출간 이후에 보면은 그 전까지는 연 대표님이 뭐 특별한 행보를 많이 하신 게 아니기도 했고 네네. 간혹 이제 그 미주 한인 언론들 통해 가지고 소식들이 전해져 왔는데 책 출간 이후에는 국내 언론들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꽤 비중 있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잠깐 보자면 5월 22일 날 그 출판 기념회 겸 귀국 간담회를 하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미국 떠나가지고 독일로 넘어가실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강연 한 번 오늘인가 하시고 이제 오늘 지금 한 워싱턴이랑 뉴욕 강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5월 22일 날은 이제 그 귀국 간담회였는데 이게 그 이제 그 대학에서 하신 거. 네. 이날 간담회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가 참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 대표님은 대담을 나눴어요. 그 좀 의외다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 리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섭외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만은 연 대표님이랑 나름 개인적인 인연이 있더라고. 아,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2015년에 그 마크 리포트가 당시 우리나라에 대사로 있을 당시에 테러 당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다들 기억합니다. 그 저기 뭐야 민화협이라고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여기 네. 대표가 그 난입해가지고 칼로 과도로 이렇게 얼굴에 자상을 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요 당시에 연 대표님은 그 전남 도지사셨는데 이제 위로 전문을 보냈어요 리포트 대사한테. 따로 이제 그 대사관으로 전달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은 대사님에 대한 폭력행위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외교 사절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가해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자행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상처를 고통 속에서 대사님이 보여주신 의연함 그리고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애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대사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건 좀 이렇게 그 사실 뭐 전남도지사가 외교의 어떤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뉴욕 대사한테 뭐 이런 메시지 보내는 게 전남도지사로서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연 대표님 이제 사적으로 보는 거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위로 전문을 보내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리포트 대사와의 인연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받는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나쁘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국의 어떤 정치인 행정가 중 한 사람이 네. 예,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위로 섞인 네, 위로도 하고 고맙다 그리고 네. 이제 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그 권한 없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외교의 최고 하이 클래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그냥 자기 마음만 전달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재명은 뭐 북한하고 뭘 하겠다고 아유. 그래서 이제 리포트 대사랑은 좀 이렇게 사적인 일에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25일 날은 또 이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이 양반은 상당히 센 사람이죠. 그렇죠. 외교위원장이랑 그 한 식당에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누셨어요. 이거는 좀 큽니다, 제가 보기에. 뭐 이거 섭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만나주세요 한다고 만나지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 뭐 옛날에 저희 국힘당 의원들 뭐 나경원네 그런 사람들 미국 가가지고 뭐 미국 의원들이랑 만난다고 그랬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적도 있는데 현역 의원도 그런데 제대로 뭐 명분 없이 들이대면은 안 받아주는 사람인데 이랬다는 거는 좀 연 대표님을 비중 있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겸해 3시간 넘게 대화했다. 그러면서 이때 하셨던 SNS에 하신 말씀 보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하고 맥콜 위원장에게 새로운 정보와 견해를 많이 들은 알찬 대화였다. 위원장께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하고라는 요 대목에 관해서 이제 그 트위터리안 멜로스피릿 님이 좀 착안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해석하신 걸 보고 저도 그런가 보다 싶었던 게 연 대표님이 올해 서울에 이제 SNS에 남기신 메시지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대화할 때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켰다고 자서전을 쓰셨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총 6가지 원칙인데 그 중에 이제 4번째 원칙을 보시면은 할 말은 모아두었다가 대화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할 말을 빠뜨리지 않고 한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스스로 인용을 하셔가지고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하고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연 대표님은 이 미국 쪽의 어떤 그 외교 라인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준비를 해왔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저런 말들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정말로 그 좀 이제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겠구나라고 유추해볼 만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 대표님의 이런 행보들이 이제 SNS에 스스로 게시하는 게시 빈도수도 많이 늘었거든요. 네. 한동안 잠잠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하니까 개딸들이 되게 불쾌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보면은 이낙연 정계복귀에 민주들썩 개딸은 노골적 불만해가지고 5월 26일 서울신문 기사인데 이게 그 이제 뭐 친이재명 커뮤니티들에서 보면은 뭐 이낙연 대표 귀국하지 말고 그냥 정계 은퇴해라 그딴 소리 하고 이제 그거보다 훨씬 험한 소리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네.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뭐 저기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아냥대고 그랬는데 정작 이낙연 대표가 그래서 미국이 또 돌아온다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견제하고 짜증까지 내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스스로 하찮게 봤으면 뭐든 말든 뭐 신경 안 써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는 또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되게 웃기고. 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면 이제 비명계 인사랑 친명계 관계자 인터뷰가 있는데 비명계 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전 대표의 등장은 모래알 같던 비명계에게는 구심점이 될 것이고 당 지도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도 이전 대표가 하면 반응이 다를 것이기에 현재 위기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 이게 좀 중요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비중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원론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론을 무시하고 원론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반면에 이제 친명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대표의 역할은 딱 비명계 90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건 뭐 큰 건데 사실은 비명계 90점.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내년 총선을 이재명이 아닌 이낙연을 대표 선수로 세우고 치르자고 하면 수군하고 동조할 비명계가 몇 명이나 될까? 이거 좀 뭐 까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뭐 지들 입맛대로 공천도 안 했고 왜 이낙연 대표가 선수로 나가야 돼? 그렇죠. 아니면은 뭐 비대위원장 자리라도 주든가. 그럼 또 모르겠다. 그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미 이낙연 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 관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인터뷰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강연을 하시고 나면은 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 미국 특파원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땄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내 문제는 여의도에 있는 분들에게 맡기고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저는 집중하겠다. 그 책 쓰신 그 내용이 충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고 하셨지. 뭐 여의도는 니들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맥락이 있는 게 그동안에 하신 말씀 보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 정치 현실에 관해서 일정 부분 나의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의 책임도 있는데 당내 문제는 여의도에 맡기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당내 문제는 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그렇죠. 네. 이재명 당대표 됐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개판 치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자,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는 니들 알아서 하세요. 당내 문제는 니들 알아서 하시고 뭐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그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대해서라던가, 네, 말씀 안 하십니다. 예, 송영길에 대해서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최근에 김남국에 대해서라던가, 네.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네, 그냥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위험한데 지금 위기의식이 정치권에 전반적으로 없다. 여야 모두 그렇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이제 이어서 요점에 이제 한동안 잠깐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24일 날 모바일 다음 웹에서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동일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검색을 다음 앱에서 이낙연 대표를 검색을 하면은 뉴스가 안 떠요. 한동안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이낙연 대표 지지자분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의문을 제기하시고 이걸 윤영찬 의원실에서 잽싸게 캐치를 해가지고 윤영찬 의원이 지금 방통위 소속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바로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측에서 대답한 거는 단순 버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영찬 의원실에서 다시 이제 2차 요청을 한 게 아니 버그면은 특정 인물만 겨냥해서 그럴 수가 없지 않냐. 다시 좀 제대로 조사해라. 해킹이라 들어간 건지 알아봐라. 그렇게 지금 2차 요구를 보냈고 지금 뭐 다음에 확인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2차 요구에 대해서는 답은 없긴 합니다. 연휴 지나봐야지 뭐가 나올라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26일 날 장덕천 시장님이 트윗을 올리셨는데 그 이낙연 대표님 사건 진행 네네네. 관련한 사건 진행에 관해서 이제 트윗을 올리셨는데 가짜뉴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뭐 제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 건건이 이제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이 변호사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 가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건건이 대응하다 보면 진짜로 이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은 사건을 몰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계속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취합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TV조선 정정 보도 청구권에 관해서는 그 방통위에서 이제 그 심리가 열렸는데 그 심리 기간이 조정이 안 돼가지고 6월달에 다시 이제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김민석, 네. 무소속 김민석 그 어디 구의원이야, 걔 고발한 사건은 이번 주에 이제 사건이 배상돼가지고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된 상태고 고발장 열람 동시 청구를 한 상태로 다음 주 중 고발장을 입수한 후 형사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많이들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연 대표님 귀국에 발맞춰가지고 이런저런 뭐 저기 김어준도 이상한 헛소리하려고 시동 거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삼부토건 이야기 다시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김어준이? 네. 김어준은 계속 삼부토건 얘기는 안 하고 있었었는데. 아니다. 제 기억에는. 김어준이 아닌가?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채널들에서 이제 슬슬 견제하려. 네. 삼부토건 하면은 구 열린공감이죠. 네. 아무튼 시동을 걸고 있던데. 네네.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도 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빵도 이제는 뭐 사실 저는 대통령님 기사에 관해서는 대빵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냅둬도 되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그것도 자유인 건 맞거든요. 네. 네. 하지만은 연 대표님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대빵을 해야죠. 이거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아야 되는 필요가 있나? 그렇죠. 가짜뉴스는 단호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 대표님은 현역 정치인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빵도 좀 빡세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짜뉴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발도 좀 잡아가지고 캐치해 가지고 많이 제보를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제보는 지금 이제 팩트 119 팩트 @gmail.com 이게 그 법률대응팀 대표 메일이거든요. 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바빠지겠죠 우리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 대표님 책 관련해 가지고 독후 공감이라는 행사를 지금 그 김영웅 씨가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독후감 발표 행사예요 말하자면은. 네네.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신다는데 이거 뭐 일단 이제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 안 모이면 또 면 안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가 신청은 010-8253-9923으로 이제 참가 신청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뭐 몇 회차 누구 몇 회차에 참석한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된다고 하고 네, 총 1차부터 8차까지 있고요. 네. 5월 29일 서울 7시 영등포역에서 시작해서 8차는 전북 익산역 국화실에서 6월 21일 7시에 끝이 납니다. 네. 요거 이제 다들 일정 맞는 걸로 네. 지역과 일정 시간 확인하시고 맞는 걸로 선택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10,000원씩이고 이게 행사장이 다 역입니다. 기차역. 네네네. 기차역에서 이제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하실 그런 계획이니까 아마도 좀 멀리서 오실 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요거 이제 자세한 내용은 김영웅 씨 SNS를 보시면 요 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제 이 복귀원에서 제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봤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은 시대 정신 타고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박근혜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그때 시대 정신이 뭐였습니까? 세월호 트라우마가 제일 컸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안전이나 안전 같은 거에 관한 그런 이제 열망이 되게 컸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부합되는 분이 대통령님이었으니까 그런 시대 정신을 네. 타고 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건 사실 비호감 대선이었고 이건 시대 정신을 배반한 거지 후보들이. 네. 양당이 후보 시대 정신을 배반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억지로 이제 하나 끄집어내자면은 범죄에 대한 단죄?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던 부분이었어요. 공정. 네네. 공정 이게 큰 화두였었잖아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공정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네. 그 공정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좀 주제가 잡힌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렇죠. 이제 범죄는 당연히 그래서 공정의 관점에서 단죄해야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게 보통 보면 그 시대에 결핍한 것들이잖아요. 결핍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결핍을 크게 느끼는 게 저는 외교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외교의 부재와 이것도 사실 박근혜 때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안정감? 뭐 이제 네.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네. 이제 외교의 부재라는 면에서 보면은 왜 이낙연 대표님이 시대 정신을 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낙연 대표님 미국 가신 게 윤석열 취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착이 전이었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이 외교 개판 칠 거는 거 알았나? 아무도 몰랐지. 그렇죠. 하지만 연 대표님은 그냥 미국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나 연구하려고 가겠다라고 하고 가셨단 말이야.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때리면 윤석열이 개판 쳐가지고 이 대안이 사람들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마치 이낙연 대표님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보면 지금 이낙연 대표님이 시대 정신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타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앞으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지지자인 입장에서는 바빠져야 된다. 바빠질 것이다. 뭐 다들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느긋하게 계시는 성격의 분이 또 아니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약간의 일중독 성향도 있어요. 이낙연 대표님 보면. 그렇죠. 네. 귀국하시면 이제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에 관해서는 이제 이런저런 행보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따라다닐 여건 될 때는 많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입니다. 네. 요 이제 22일 날 베이수 작가의 쌍가포차. 네. 요걸 이제 대통령님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최초의 만화 웹툰 장르 추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일 날은 아시다시피 김남훈 선수가 이제 평산마을 찾아갔더니만 대통령님이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네네네. 아는 척을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요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사소하다면 사소한데 이게 또 그 트리거가 돼가지고 지금 또 이재명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네, 대통령이 욕도 하고 아니 배수 작가님에 대해서도 뭐가 있나요? 배수 작가님도 이제 문파이지 연파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근데 그러지 말라고 평산마을 가면은 누구야 정청래 책도 있고 이해찬 책도 있고 정청래 책도 있어 거기.
아, 조국책도 추천도 하셨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빡치려면 빡칠 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대통령님이니까 그냥 그대로 봐야지. 너 이재명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대통령님 업고 가려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도 스스로 가야지. 그렇죠. 아, 뭐 책도 많이 썼더만 8권이나. 그냥 니들이 홍보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읽게 해라. 네, 인간적으로 굿바이 이재명은 너희들은 추천하지 마라. 그 니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일 날은 또 이제 골드보고 주한 미대사가 또 이제 평일날인데 대통령 그 평산 책방을 방문해가지고 1시간가량 환담도 나누고 네네. 책 선물도 교환을 하셨는데 요거에 의해 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평일이잖아요. 네네. 평일날 대사가 내려갔으면 이건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한국 전직 대통령을 미국 대사가 왜 찾아갈까? 한국 전직 대통령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네네. 그 가서 뭐 얘기할 게 뭐 있다고 뭐 노하우를 전수받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관해 뭐 정보라도 캐고 싶어 그러면은 외교부 직원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거의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굴종적인 대미 외교를 펼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국내 여론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안 좋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안 좋아진단 말입니다. 반미 감정이 커진다는 거지. 네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반미 감정은 주로 윤석열 반대 진영 쪽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그리고 둘이 꽁냥꽁냥하는 사진이라도 나온다. 선물로 주고받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진영 내에서 반미 감정이 누그러지는 거 아니야? 조금 누그러지겠죠. 네. 윤석열에 대한 반감은 그대로 있겠지만은 네네. 미국의 반미 감정은 윤석열의 반감이랑 비례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어떤 뭐 이제 말하자면 심리적인 그런 걸 심리전이라고 봐야겠지. 일종의 외교적 그렇죠. 심리전이라고 봐야겠죠. 보여주기. 네. 예.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설득력이 있네요. 오늘 이제 녹음 시간이 쫓겨가지고. 네. 네. 마지막으로 좀 급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56분이구나.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끝마무리가 너무 후다닥 하는 그런 느낌인데. 네. 부사닥이긴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